안녕하세요. 반응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면은 시장이 장중에 좀 투매가 나왔어요. 1시에. 지금 시장은 이제 악재는 다 반영했어요. 악재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보면은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악재죠. 우리가 악재가 이제 정치적인 악재가 있을 때 시장을 항상 바라볼 때는 제가 이제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담아야 된다. 그리고 비중이 먼저 다 차 있는 분들은 그냥 견뎌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는 6월 투매를 맞기 전에 계좌 풀 비중을 채웠죠. 그리고 지금 리딩 계좌 상황을 보면 6월 달에 계좌가 한 마이너스 10% 정도? 그러니까 수익을 좀 반환하는 그런 포지션이 취해졌고, 이때 당시에 우리 회원분들 수익률이 10에서 한 20% 정도. 이 구간에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다 돼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이 좀 남아 있었던 분들도 있고 수익이 반환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일단 계좌는 지켰잖아요. 지금 시장 밸류가 굉장히 싸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이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면 계좌가 굉장히 크게 불 거예요. 작년 9월 달에는 이제 시장이 우리 흐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바이오 주도 장세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9월 이후에 올해 2월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이제 계좌 비중 10에서 20%. 이제 이게 북한 테마였어요. 북한 테마들이 다 날아갈 때 우리 계좌 10% 20% 비중이 수익을 많이 내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올해 6월 이후에는 이제 이 다음에 대장이 뭐가 될 거냐, 이게 저는 이제 보여요. 성장주 계속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뭐 4차 산업. 여기 한방 이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테마가 요쪽으로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쪽에 이제 비중을 늘릴 때는 이제 얘네들이 충분히 반응을 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투기 자금이 이쪽으로 몰릴 때 이제 마지막 버블 구간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런 구간이 왔을 때 그쪽으로 이제 이쪽에 우리는 비중이 한 70%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비중이 70%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면 계좌가 우리가 2017년도부터 계속 이제 담아갔던 게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좌 비중 10% 20%가 우리는 이제 플러스 10% 계좌에 10% 20% 수익을 내줬잖아요. 이제 계좌 한 50% 70% 차이는 이쪽이 되면 계좌가 이쪽이 이제 주도주로 자리 잡으면 절반 이상 이제 뭐 더블 이렇게 만들어주는 구간이 올해에서 이제 내년 넘어가는 그 구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구간만 이제 견뎌내면 좋은 흐름이 있을 것 같고,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거는 벌어질 확률이 극히 낮다. 이게 진행이 되면 무조건 금융위기가 와요. 이제 전 세계 이제 부동산 뭐 거품 쫙 빠지고 이제 금융시장이 다 이게 버블이 다 빠지고 이제 부채가 정리되는 거죠. 금융위기는 항상 부채가 정리되는 거예요. 돈 못 갚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진 거 다 내주고 이제 파산 신청하고 이제 뭐 금융권들 은행들이 다 이제 망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면 이제 부채는 많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뭐 그 구간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100병이다 뭐 대충 그냥 1조다.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되면 이게 뭐 3천억까지 준단 말이에요. 이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가진 거 다 내주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회사에서 잘리고 모든 기반을 잃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1조가 3천억이 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3천억이 나중에 이게 이제 30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금융시장이에요. 금융이고 이게 전세계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금융위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뭐 관세라든가 무슨 이런저런 정책도 펴고 정치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부채 관리를 못해서 국가 부채 무슨 뭐
가계부채, 무슨 기업부채. 지금은 그럼 이 부채가 보면 어디가 부채가 있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고. 이 부채가 어디가 부채가 있어요? 가계부채하고 국가부채잖아요. 기업들은 부채가 없어요. IMF 겪고 뭐하고 하면서 기업들은 부채가 없다. 막 유보율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가 뭐 온다 그래도 IMF 같은 거 물론 타격을 받겠죠. 금융주들이나 은행 같은 데는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금융위기가 온다 그래도. IMF 겪고 2008년도 뭐 리먼 사태 겪고 이런 거 겪고 하면서 리먼 사태 겪으면서 이제 금융주들도 망하지 않을 정도의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고 IMF를 겪으면서 이제 IMF는 기업 부채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발생한 금융위기란 말이에요. 이거 금융위기 겪으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그래서 유보율이 굉장히 많고 함부로 투자도 안 하고 뭐 이런 구간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수가 죽고 고용이 죽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몸살이고 있으니까. 왜? 정책도 자꾸 기업들 패는 정책으로 하니까 기업들이 몸을 더 사리는 거란 말이에요. 고용이 늘어나려 그러면 기업들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 니네 이거 해갖고 이거 설비 좀 우리나라에 늘리고 뭐 지금 트럼프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법인세 인하해주고 법인세 이만큼 깎아줄 테니까 이만큼 깎아주면 고용 이만큼 더 해라.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뭐 고용 자유라든가 뭐 이런저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막혀있으니까 내수에 이제 설비를 절대 안 하는 거라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책을 펴는 그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삥 뜯으려고만 하는데 나라에서고 지금 뭐 보면은 노조고 다 삥 뜯으려고만 하는데 기업들이 왜 우리나라에 설비를 늘려요? 입장 바꿔놓고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래도 더러워서 내가 그냥 해외에다 설비 빼버리지 뭐 하려고 우리나라에다 늘리냐고. 전부 양아치 새끼들밖에 없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위기라는 건 다 지금 보면은 지금 10년마다 왔잖아요. IMF가 뭐 1998년 왔으면 뭐 이때 금방에 왔으면 IMF가 왔으면 지금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단 말이야. 리먼 사태. IMF는 이제 기업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고 이제 2008년도에는 이제 은행권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은행들이 이제 뭐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 때문에 망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거 리먼 사태 때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안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터질 때가 오겠죠. 이게 이제 유럽은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정리가 돼. 지금 부동산 투자하려면은 미국이나 유럽 해야 된다고. 유럽에 해야 된다고. 지금 베트남 같은 데 보니까 야, 무슨 아파트가 20평, 30평 아파트가 4억씩 해요. 그럼 GDP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이거 엄청난 버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부동산 이런 데도 제가 봤을 때 엄청난 부동산은 지금 미국 유럽에다 해야 돼요. 유럽, 일본. 일본 같은 데도 한 방 맞았죠. 그래갖고 20년 동안 경기 불황을 겪었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요런 데다 해야 되고 중국, 한국 이런 데다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중국, 한국, 베트남. 베트남은 너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중국, 한국이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중국, 한국은 이제 주식시장에다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중국도 부동산 버블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중국은 기업들 부채도 있긴 있는데, 많이 있긴 있는데, 그만큼 내수시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뭐 금융위기가 사실 온다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우리나라 IMF처럼 그렇게 회복이 될 거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거 금융위기가 온다 그래도 IMF 같은 기업들의 부도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쪽 수출주들은 이제 타격을 받겠지만, 그럼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겠지만, 쪼그라들었다가 이제 굉장히 크게 확장하는 구간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투자는 항상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악재에 사라, 안 좋을 때 사라. 이때 사는 걸 습관해야 돼요. 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사는 걸 습관화하면 자동으로 저평가주를 사게 돼요. 저평가 가치주. 그래서 제가 계속 떠드는 게 이제 자동차,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제가 이제 왜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 커뮤니티는 성장주에 포트가 70% 채워져 있다고. 성장주는 가치주가 아니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5G, 뭐 전기차, 수소차, 5G,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또 뭐야? 뭐 보안, 뭐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비중이 많이 채워져 있어요. 이쪽에는 가치주에는 10%, 20% 채워져 있다고. 이 가치주에 10%, 20% 채워져 있는데, 10%에서 30% 채워져 있어요. 이걸 이쪽으로 옮기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야 돼. 그 흐름을 보면서 이제 채우는 거예요. 왜? 지금 굉장히 싼데, 주가 바닥이라는 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구간까지 온 건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빠져봐야 마이너스 20%에서 30%라고. 이거 빠지면, 개미들은 다 털린다고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좀 자주 보는 지표인데, 보통은 이제 1년치 봅니다. 1년치 보는데, 이걸 보면 이제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지금 1년 동안 수급 주체가 개인 투자자들이죠. 1월달부터 이거 샀어요. 1월달부터 뭐 산 거예요, 이게? 다 북한 테마주를 산 거라고요. 지금 물타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빠지는데. 요거 꺾이기 전에는 안 간다고. 지금 파란색 선이 기관이고, 노란색 선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이제 메이저들은 뭐예요,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무역 분쟁. 이쪽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섹터는 지금 취하진 않는 거예요. 안 담고 있다고. 이걸 계속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란 말이에요. 법을 크게 키워놨는데 꼭지에다 물려갖고, 자, 이걸 보자고요. 그럼 뭘 물타기 하고 있냐면, 보면 삼성전자예요. 제일 일단 그거는 삼성전자겠죠.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이거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제 액면 분할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비싸다고 못 샀는데, 이게 주식 기업의 가치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는 이게 300만 원 하던 게 5만 원으로 액면 분할했다고 겁나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막 이거 뭐야 2만 원일 때 뭐 이럴 때부터 사갖고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팔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왜?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 보면 최대 호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 안 좋은 게 아니고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챙기자, 수익 많이 봤으니까 그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뭐 실적이 3, 4분기에 좋아지고 이제 내년에도 실적이 좋다. 지금 내가 좋다는 거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분기에 3개월에 14조를 버는데 뭐 18조, 20조를 벌어야 된다고. 그래야 주가가 이렇게 간다고.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실적 유지만 해가지고 만약 2, 3년 가게 되면 지금 실적 유지만 해서 2, 3년 가게 되면은 안 빠지죠, 주가는. 근데 실적이 줄어들면 주가가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구간이 나와요. 한 35,000원, 3만원 되면은 이제 온다고.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가. 담으려면 이 구간에 담아야 돼요. 이때 이제 뭐 휴대폰에 대한 악재며 뭐 겁나 떠들어 되겠지. 그럴 때 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개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물려있던 종목이에요. 이제 보면은 개인 투자자 이거 언제 샀겠어요, 이거? 뭐 이제 빠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산 거고, 이게 뭐 여기에서 다 문 거라고. 그럼 이거 현대로템 이게 지금 보면은 철도 뭐 대형주잖아요. 이게 뭐 여기에서 뭐 했어요? 블록딜 막 하면서 막 다 내다 팔았죠. 메이저들이. 이거 물량 누가 받았겠어요? 개인들이 지금 계속 물타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대건설. 여기에서 다 문 거야. 개인 투자자들 이제 부간 테마 해갖고 계속 물타기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게 어디까지 빠질까? 한 뭐 여기에서 이제 하락이 마무리될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한 45,000원? 저는 일단 지금 구간으로 보면 이게 뭐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다지는 구간을 보여서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요 구간에서 이제 매집 시작할 거고, 여기서 이제 빠져주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45,000원 밑에서는 이제 뭐 매집해가면 되겠죠. 지금 개인 신용이 빠르게 줄고 있는데 지금 다 반대 매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가스관 여기서 다 들어간 거라고. 개미들은 죽어버리는 거야. 지금 죽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이렇게 빠진 다음 바로 못 돌아올려요. 요 밑에서 바닥에서 6개월에서 1년 2년 긴단 말이에요. 그 구간 절대 버텨내지 못해요. 요 구간에 산 사람들은 강제 장기 투자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던질 때까지 기다려서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모아가야지. 요런 것들 말고 아직 못 움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평가를 확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아티아 이거는 지금 비싸요. 응? 고평가라고. 요건 4,000원 미만으로 와야 돼. 일단 주가 밸류상으로 내가 매력적일 구간이 오면. 자, 우리 1,800원, 2,000원에 사인해갖고 이제 보유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 자꾸 일단 팔아먹었으면 요 구간 오면 이제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쌓여놓으면 사면 된다고. 온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고 바닥 확인하고 다지고 하는 거 보면서 사도 돼요. 천천히 편입해도 된다는 거죠. 북한 테마주도 가치주들은 지금 천천히 편입해도 되는 구간이다. 개인 투자자들 자금은 조금 있으면 마른다. 이게 주가가 이렇게 까만 선이 주가예요. 주가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이제 개인이 지금 다 받았잖아요. 그쵸? 받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되질 않아. 이렇게 싸져 있는 구간에서 사가지고 뭐 한 2년 더 매집해갖고 끌고 가버리면 이거 다 수익 본다고 이 사람들. 잘못된 투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기 성향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코스닥 보면 어때요? 이 노란선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다시 수급 주체로 돌아왔죠. 외국인이 이렇게 위에 있는 동안 이게 까만 선이 지수란 말이에요. 외국인 수급이 지수 위에 있는 동안에는 주가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개인 수급이 외국인 수급을 넘어서는 이런 구간이 오면 지수는 눌린다고. 개인들이 들어오면은 눌리는 거예요. 개인 수급이 외국인 수급 넘어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죠. 지수가 외국인 수급 아래에 있죠. 이제 외국인 수급이 크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성장주들이 폭발하는 거라고. 코스닥 보면 딱 나오잖아. 코스피. 개인 수급이 주체잖아요. 요게 거꾸로 바뀌어야지. 외국인 수급으로. 기관도 결국은 이거 파란 손도 어떻게 보면 개인 자금이니까. 개인들이 환매하면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관 매물이 크게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개인 매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기금 그런 거 빼면. 그래서 보통 보면 이 빨간 선하고 노란 선을 보통 보는데 이게 보면 코스닥은 딱 지금 성장주들이란 말이야. 단기적으로 움직일 거는. 이 성장주들이 움직일 거는 우리는 1년, 2년부터 2017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도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투매는 지금 보면 저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들이 확실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등 구간에서는. 북한 테마가 갔다 빠졌다 북한 테마가 또 주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시장은 바꿔서 가요. 바꿔서 항상 폭락 투매 오면은 바꿔서 간다. 그러니까 북한 테마주들이 이렇게 빨리 끝날지는 몰랐죠. 단기적으로 버블을 너무 쌓아서 지금 이제 무너지는 보인 거고, 그럼 버블을 쌓아서 이제 수급이 북한 테마주 쪽으로 몰렸을 때 그때 소외되었던 있던 섹터들 중에 이제 미래 모멘텀이 이제 많이 있는 것들을 보여요. 다 4차 산업 관련주들이라고. 얘네들이 크게 한번 파동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옮겨가는 흐름들이 나올 거다. 근데 왜 자동차 자꾸 이런 거 얘기하냐 너? 자동차 디스플레이. 4차 산업이라는 게 사실 전 산업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전 산업에 다 엮여 있다고. 안 엮여 있는 게 없어요. 뭐 음식료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해봐서 4차 산업에 안 엮여 있는 게 뭐 있어요. 자동화해서 농사 자동으로 짓고 결국 나중에 되면 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농사 자동으로 짓고 자동차들 뭐 해갖고 이제 뭐 인간이 운전 안 하고 뭐 하고 하면 유통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고. 사람이 이제 노동을 쓰질 않아. 전부 다 로봇하고 뭐하고 대체하는 게 4차 산업이란 말이에요. IT고 뭐고 다 4차 산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전 산업이. 근데 당장은 일단 인프라,
이게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의 핵심은 이제 인프라잖아요. 이게 이제 5G 이야기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던 거고, 가지고 몇 년 갖고 가면 돼요, 그냥. 근데 그 과정에 요거 하나만 갖고 가면 너무 지루하고 견디지 못해. 5G 뭐 이거 몰빵으로 해갖고 이거 전 종목 다 사놓고, 5G 종목만 한 30개, 20개 사놓고, 2년, 3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도 닦으라 그러면 못한다고. 그래서 그때, 먼저 파동이 나올 거라든가 이런저런 이제 분석을 해서 분산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이거는 뭐 확실하다 그래갖고 여기에 전부 다 실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지금 이제 저항 구간이, 계속 두텁기 때문에 한 방에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좀 다지면서 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직수가 제대로 이제 돌아서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 한 9월까지는 바닥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월 뭐 이럴 때까지 지수가 이제 확 올라가 버리면 이건 한번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왜냐면 이제 보면 9월 달에 이제 뭐 무역 분쟁 2천억 관세가 있고, 이런 코멘트가 나올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고 뭐하고 하든지 하면은 뭐 이제 시장은 또 이제 투매가 한번 있을 수 있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근데 이제 바닥을 기우다가 이게 이제 완화되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11월 이제 미국 중간선거 이게 마무리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전 세계 경기는 그렇게 안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국채 장단기 금리차 보면은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제 시장이 안 좋다고 볼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요런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 다음에 6개월에서 20개월 걸린다. 그러니까 꼭지를 잡는데 이렇게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역전이 되는 순간 시장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나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 비중을 줄여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포지션이 나오려면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이 갭을 많이 메웠다는 거죠. 아직 뭐 경기가,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수준으로 지금은 가고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요거 때문이죠.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 이게 마무리되면 이제 투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뭐 그런 구간들이 오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럼 이제 고용이 다시 줄고, 전 세계적으로 소비 심리가 줄고 하면서 또 이제 버블이 껴있는 자산들이 많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든 뭐 그런 게 한번 오겠지. 버블이 많이 껴있으면 자산이 이제 버블이 빠져야 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버블이 있는 거는 신흥국. 그러면 이 버블이 꺼지면 유럽 같은 데나 미국은 견조하겠죠. 미국, 유럽 부동산은 견조할 거라면 2008년도에 한 방 맞았으니까. 미국, 유럽은 이거 맞아갖고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막 대출 이빨 껴갖고 집 사고 막 이렇게 안 한다고. 다 죽어버렸거든요, 여기서. 이게 일본도 과거에 그게 경험이 있죠. 부동산 투자는 여기 봐야 돼요, 부동산은. 주식은 신흥국 봐야 된다, 신흥국. 한국 같은데 IMF로 죽어버렸잖아. 기업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막 줄도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가진 돈이 많아. 한국은 그럼 리스크는 뭐냐? 리스크. 가계부채. 소비가 안 느는 게 뭐예요? 집들이 부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가 안 늘죠, 부동산. 이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다 부동산에 껴있다고. 그러니까 소비를 늘릴 수가 없는 거야. 달달이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만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부동산이 한번 꺼지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월세 막 줄어들고, 월세 누가 살지도 않고, 인구 줄고 뭐하고 하니까 월세 계속 줄어들고, 지분 넘쳐나니까 무상공급 막 할 거 아니에요. 막 뭐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뭐 임대주택 같은 거 막 내주고 할 거 아니야, 국가에서. 그런 거 해야지 경기 부양이 되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되면 이제 부동산 값 뭐 이제 막 빠지고, 이제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다 망하든지 아니면 뭐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가 살아나겠죠. 그 구간이 거쳐야 된다. 한국 증시는 지금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수 비중이 거의 없어요. 한국은 내수가 없어도 돼.
한국에서 돈 1도 안 벌어도 된다고, 한국 기업들은. 다 수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가치가 굉장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1년, 2년 후에 보면 정말 그때 네, 좀 기회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밸류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견디면 되죠. 저도 견디면 되는 거고, 회원분들도 견디면 되는 거고. 자, 중국 안심하기엔 이르다. 이제 이게 자동차 이제 리포트였는데, 한국투자증권 김진우님 리포트였습니다. 그 참고해서 제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제 6월 판매가 이제 현대차, 기아차 얘기예요. 한국투자증권 김진우님 내용이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글로벌 판매가 늘었다. 기아차보다 현대차가 증가폭이 크죠. 근데 이게 보면은 중국만 는 게 아니고 유럽, 무슨 뭐 멕시코인가? 뭐 등등 신흥국 다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저효과죠. 작년에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래갖고 올해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온 건데, 6월 달에 폭락장이 있었죠. 자, 어때요? 주가 같이 빠졌죠.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빠져요. 뭐예요? 왜곡. 지금 뭐 일본이 이제 FTA, 일본이 이제 뭐 FTA 이제 그동안 FTA 왕따였어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이제 뭐 급속도로 이제 2008년도 이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이 FTA의 힘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되면 일본 자동차 산업 요쪽에 좀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한국 기업들이 그나마 좀 안 좋을 거다라는 뭐 코멘트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친환경차예요. 친환경 수소차. 아직 이건 입혀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 모멘텀에 대한 거는 자동차 기업들이 입혀지지가 않았어요. 요런 것들,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보다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이제 2030년부터 진행이 된다 그래요. 2030년부터 진행하면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쵸? 12년 남았어. 전기 수소차는 어때요? 이건 이미 시작됐어요. 그쵸? 여기서 한 방 해먹고, 여기에서 피크. 자, 자율주행차 나오고 뭐하고 해갖고 이게 다 보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동차 수요가 완전 줄어버리겠죠. 수요가 이때까지는 증가한다. 2030년이면 언제까지예요? 한 2040년까지는 증가하겠지 뭐. 대충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봐서 한 2032년부터는 2032년에서 2035년부터는 이제 지금 이제 모아가는 자동차 주식들 다 때려 파는 포지션이 나오고 이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겠죠. 기업들이 그만큼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중국이 이렇게 된 건 기저효과다. 근데 이 기저효과가 저는 가파르게 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어때요? 무역 분쟁.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 사드 이걸 했을 때 이제 현대차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업황이라는 건 항상 이게 돌고 돈다고. 자, 이 사드가 이제 미국을 향하고 있죠. 자, 경쟁업체가 이만큼 줄면 그만큼 득을 보겠죠. 중국의 설비가 많이 없습니다. 일본도 중국의 설비가 많이 없어요. 자, 현대 쪽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인도 시장은 무슨 뭐 지금 무역 전쟁이고 뭐고 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증시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인도 증시가. 그러니까 보면은 인도도 내수가 굉장히 큰 시장이고, 내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보면은 탑인 시장이 뭐 미국, 그리고 중국. 미국은 돈을 많이 버니까,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고 인도 시장이 굉장히 크죠. 여기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기업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베트남, 무슨 뭐 우리나라보다 인구 많은 국가들이 이게 성장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이제 계속 이제 투자 확대가 하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겠죠. 이렇게 큰 흐름으로 봐야 된다. 보면은 중국은 이제 6월달에 이제 기저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연속성을 가질지는 이제 봐야 된다. 경계를 해서 봐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국내 판매는 현대차, 기아차가 감소했죠. 우리나라 설비를 늘릴 이유가 없어요. 현대차, 기아차는. 한국에 있는 노조 문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요. 이제 외국 차들이 좀 이제 싸게 들어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메르켈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메르켈이 이제 전 세계 그거 해가지고 관세부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관세 장벽을 다 이제 뭐 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전 세계 동의를 얻어서 뭐 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악수하고 뭐하고 시간을 좀 달라 했죠.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제 한국, 일본, 유럽 이런 쪽에 어차피 미국에서 관세 두들겨 맞나 그 관세 줄여주나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되겠고 이 국내 판매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중이 작죠. 현대차, 기아차를 보면 내수 비중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설비를 늘릴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는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광주에다가 설비를 늘려서 지금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 뭐 임금 받는 거 2분의 1인가? 뭐 이걸로 줄여갖고 일자리 만든다고 이쪽으로 설비를 늘린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노조들이 막 반대하면서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땡큐지. 그런 핑계로 이 공장 안 늘리면 되잖아. 이 공장을 해외로 빼면 돼. 광주보다 인건비 싼 데 있잖아요. 뭐 베트남 같은데. 아니면 지금 뭐 인도나 뭐 이런데 아니면 미국이든 뭐 이런 데다 설비 늘리면 되잖아. 설비 늘려주면 되지 뭐. 미국에서 지금 관세 어쩌고저쩌고 떠들면서 계속 뭐 압박하고 있는데 그래 니네에다가 이제 공장 더 지을게 뭐 하면서 해갖고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폭스바겐을 필두로 한 수입차들의 공세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차피 남는 장사가 아니야. 현대차, 기아차는. 그래서 한국 시장은 저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해외 판매를 보면 지금 중국에서 15.4%, 기아차 5.9% 증가했는데 해외 판매가 19.4%, 기아차가 7.8% 증가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중국보다 더 많이 팔았다는 거 아니야? 다른 나라들은. 그쵸? 중국 시장에서 이게 회복이 되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동안 너무 못 팔았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이렇게 되다가 이제 이게 돌아서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투자 포인트다. 투자 포인트로 좋은 구간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악재가 덮쳐서 더 싸졌다. 우리는 이제 분할 매수 지속 포지션을 가지고 계좌 비중에 한 10% 에서 한 20% 유동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트레이딩 계좌에서 이렇게 유동 대응을 할 거고 적립 계좌에서는 이제 부품주들 하나하나씩 모아 가겠죠. 중국 소매 판매 부진 지속 및 잔인한 7월 일정. 7월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투자증권 김진훈이. 중국 도매 판매는 전월 동기 대비 크게 늘었는데 도매 판매가 크게 늘었다. 근데 소매 판매는 회복이 더디다. 6월 시장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경쟁도는 심화되고 있으며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현대 기아차 판매가 일부 중저가 모델, 그러니까 비싼 차보다 이제 싼 차가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리고 신차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왜 그러냐면 SUV예요. SUV의 이제 라인업이 되게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픽업 트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픽업 트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붐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만 팔리고 기존에 뭐 그런 차들이 많이 안 팔리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신차들이 많이 나가는 거고. 이쪽으로 설비를 지금 늘리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봐야 될 건 이제 수소차라고 보고 있어요.
요 부분이 올해 터질지 내년에 터질지 모르겠지만 이걸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프라,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1, 2년 정도 걸리면은 이 인프라가 굉장히 좀 많이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프라가 되게 좀 잘 갖춰져 있다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뭐 5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라 그래요. 이 비율이 이제 뭐 10분의 1까지만 줄어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어차피 대체 수요니까, 전 세계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친환경 차들은 더 이제 매력이 부각을 받겠죠. 왜? 이제 유류비.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각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고 뭐하고 하면. 그래서 이제 지원을 줄인다. 또 이런 시점에 나오면 보통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지원을 줄인다는 코멘트가 나오면 주가는 빠지겠죠. 이건 악재로 반영을 해서. 근데 그때는 완전 땡큐라는 거예요. 지원을 줄인다는 건 뭐예요? 경쟁력이 그만큼 생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가 그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줄인다. 지금 무분별하게 지금 너무 과열돼 갖고 지금 태양광 막 증설하고 뭐하고 하고 있으니까 좀 걸러내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지원 줄인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크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가 개 폭락하고. 나중에 이제 그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 시장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이건 읽었던 거잖아. 그래서 현대 기아차의 인센티브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이제 딜러 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7월부터 수익 관세 인하, 이 관세 인하로 인해서 경쟁업체들이 할인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7월 달부터는 좀 안 좋은 흐름이 보여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3분기 실적 보면 되겠죠? 3분기 실적 보면 되겠고, 안 좋아지면 사면 되지, 또. 더 사면 되는 거지, 뭐. 지금 7월에는 중국의 미국산 자동차 보복관세 실시. 이게 이제 6일부터면 지금 이제 뭐, 됐겠죠? 현대차 노조 파업 예고일. 노조 해든지 말든지,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이게 좀 심각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한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대차는.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좀 심각해져서 한국의 설비를 해외로 그냥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면 현대차는 국민 지지도 받을 거예요. 노조에 대한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는 지금 보면 연봉 2천, 3천 받으면서 2천, 3천 받으면서 취직도 못해갖고 중리 하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우 제일 잘 받고 있잖아요. 연봉이 한 8천에서 1억은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지원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얘네들은 맨날 해갖고 돈 올려달라고 지랄하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자격지심이 생긴단 말이야. 자격지심. 그러니까 더 이상 니들은 약자가 아니다. 니네 해갖고 뭐 하청업체들이나 그런 데들은 직원들 다 뒤져나가는데 니네 임금만 올리면 하청업체 단가는 올라가지도 않고 최저임금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라가고 가장 수혜가 누구예요? 다 이런 사람들이지 뭐. 지금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절반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노조가 이 절반만 주면 2천, 3천 분, 예를 들어서 1억 받는 사람들 절반만 잘라내면 2천, 3천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00명 잘라내면 2000명 고용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고용 자율화가 돼야 된다고, 한국도. 공산주의야 뭐야. 그래서 보면은 이제 2분기 실적, 이 이벤트들이 몰려있고, 이제 얼어붙은 투자 심리는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한 뒤에 서서히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2분기 실적 반영을 예상했던 에어백 리콜 비용은, 이건 이제 2분기의 실적을 이제 안 집어넣고 이제 하반기에 반영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리콜 비용에 대한 그게 있네요.
그래서 7월에 별로 안 좋게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6월에 기저효과로 이렇게 잠깐 좋게 나온 거는 단기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반대예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는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시총이 27조, 28조밖에 안 돼요. 시총이 28조인데, 지금 연간 보면은 적자가 한 번도 없잖아요. 2013년도부터. 그러니까 이익이 이렇게 줄었죠. 근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천천히, 이게 만약에 적자를 보고 막 LG 디스플레이션을 그랬으면 한 방에 박살나버리고 반등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할 텐데, 천천히 빠지는 거예요. 수익이 천천히 빠지는데 매출은 계속 늘고 있어요. 마진이 줄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2018년도까지 이렇게 빠지는데 2018년도가 바닥이라고 예상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상 가이던스는 6월 일단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은 이제 3월달보다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 이 다음부터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적이.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뭐 예상 외의 변수만 아니라면. 이렇게 본다 그랬을 때 지금 일단 이 싸다는 게 매력적인 거죠. 안 좋아지다 좋아지면 주가는 굉장히 리레이팅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보면, 차트를 보면 2분기가 언제예요? 자, 3월부터 6월이잖아. 4월부터 6월이잖아. 근데 주가는 빠졌어. 6월까지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빠졌어. 이건 뭐예요? 왜곡이죠. 그쵸? 그러면은 대충 뭐 한 반등 한 15만원 이 구간에서 이제 뭐 좀 다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얼마가 빠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그게 빠지면 빠질수록 절대 수익폭이 커진다 라고 생각하고 매집하자. 우리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2분기 6월달에 우리는 이제 중간 배당 받으려고 한 15% 정도 채웠어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채웠어요. 그리고 현대위아 해갖고 기아차 뭐 대충 한 20% 정도 채운 것 같아요. 트레이딩 계좌에서. 이게 지금 손실이 좀 찍혀있죠.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 손실이 좀 회복되는 구간에 비중을 줄였다가 이제 또 다시 매집해가고, 이런 관점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매집을 해갈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되면 수익금 가지고만 이제 보유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할 건데, 추세가 시작이 되기 전에 최대한 많이 모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 쪽은 이제 시작됐다. 요건 이제 시작됐다. 빅사이클이. 이 빅사이클이 저는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바닥에 거의 근접한 구간이 아닐까. 금융위기만 없으면. 이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거고, 당연히 4차 산업 쪽에는 이제 포트 비중을 둬야 될 거고, 바이오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연구 중이고, 북한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치주들, 철강 건설 이쪽은 장기적인 매집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갈까, 라는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게 다 되면, 투자는 항상 길게 끌고 가면, 이렇게 결국 올라가면 단기 순이익고 실적이 계속 이렇게 좋아지기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수익이 많이 날고 뭐 줄고 또 투자를 확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실적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자산이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에는 자산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 줄었다 이런 파동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자산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이 바닥에서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많아요. 이런 주식들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산은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데 바닥에서만 이렇게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주식들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이게 요렇게 간다고. 자산 가치보다 위에 있을 때가 고평가잖아요. 이때가 일괄 매도 포지션이 아니고 이때부터 분할 매도 포지션인 거예요. 분할. 이런 포지션이 오면 이때부터 분할 매도하면 계좌는 이제 계속 이제 우상향을 굉장히 가파르게 자산이 이렇게 증가되는 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가팔라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간까지는 인내를 해야 돼. 지금 우리는 인내하는 구간이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2018년 지금 이제 7월이니까 2017년 2월부터 1년 5개월 됐죠. 제가 3년 최대 폭을 3년이면 계좌 더블 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가 되고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들이 조금 더 마스터가 되면 계속 점점 줄어요. 줄면서 이제 커질 건데 처음 기간은 이 3년을 보고 이 구간 동안 공부를 많이 하자. 이 공부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런 경험치들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확보가 되면 자산은 자연히 불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꼭 견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 이만 마무리하고요. 리포트 영상 이제 시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리포트 영상 바로 준비해서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